김현정의 뉴스 쇼. 남조선의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다. 어젯밤 북한 방송의 말입니다. 그리고는 오늘로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시켰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이유로 든 건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공군연합훈련이죠. 맥스 썬더 훈련입니다. 아니,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자고 해놓고는 왜 또 대규모 훈련을 하느냐, 이런 항인데요. 북한이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 찬물을 끼얹으니까 이게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절차들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을 해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역사상 처음으로 밝혔고요. 또 위성을 통해서 북한을 들여다보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도 이미 돌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북미 회담 앞두고 벌이는 기싸움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다 된 것 같다가도 멈춰서고 하는 일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저 이 길이, 이 방향이 맞다면 너무 조급해 말고 찬찬히 꾹꾹 눌러 디디면서 가면 되는 거겠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는 이 고위급 회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하겠다. 북한이 이렇게 밝힌 게 오늘 새벽 0시 30분쯤입니다. 한 15시간 전에 취소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제 오전 9시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으니까 15시간 만에 변덕을 부린 셈이죠. 만에 취소군요. 그렇죠. 네네네. 예. 오늘 예정됐던 회담에서는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물론 남북 철도 연결 등 본격적인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서 그렇게 기대를 모았지만 허탈하게 됐네요. 북한이 든 취소 이유는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데,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며 고의적 군사 도발이라면서 한미 양국의 이후 태도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예정이 다 돼 있던 거잖아요. 북한도 알고 있고. 그렇죠. 북한이 문제 삼은 게 이게 맥스 썬더 훈련이라고 지난 11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 훈련이거든요. 이 스텔스 전투기나 장거리 폭격기도 참여해서 신경이 쓰일 법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입장까지 밝혔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네, 뒤늦게 이를 걸고 넘어진 건데요. 북미 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에 나선 것 아니냐, 또 속도 조절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저도 그쪽에 손을 얹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묵묵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많이 들어와요. 다음 포인트 보죠. 네, 외압에 또 외압 의혹. 강원랜드발 검란입니다. 이게 큽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더니 이제는 검찰총장 외압 의혹까지 나왔어요. 네, 앞서서 전 춘천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안미연 의정부지검 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 계획에 대해서 질책하며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번 사건에 독립된 수사단 역시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문무일 총장이 자신의 공언과는 달리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인 거죠. 네. 수사 외압에 연루된 고위 검사들을 기소하려고 했는데 전문 자문단의 심의를 받으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건 적법한 지휘 행사다. 또 권선동 의원 소환 계획에 질책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도, 그것도 이 이견을 해결해가는 것도 민주주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권성동 의원이라서 도운 게 아니다, 외압 아니다라는 문무일 총장의 입장과, 그것은 외압이다, 우리는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 수사단 측, 조사단 측과 입장이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네. 검찰이 이게 회오리가 좀 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오늘 권영철 전 기자가 2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원희룡 예비후보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모 씨가 단상 위로 올라가서 원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을 폭행했습니다. 예, 오늘 첫 순서는 제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분이죠. 원희룡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그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후보자 간 토론회 자리에 참석을 했다가 갑자기 난입한 한 시민에게 계란을 맞고 또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이 가해자 알고 보니까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해서 단식 농성을 하던 주민으로 밝혀졌는데요. 지사 후보이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제주지사로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만나보죠.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입니다. 원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몸은 좀 어떠세요? 진찰을 받아보니까 예. 가벼운 타박상 정도라고 그래서요. 어제 오전에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몸도 몸이지만 사실은 이제 마음으로 놀란 게 더 크실 것 같아요. 저 자신은 그 충격보다도 이런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예. 그동안의 어떤 그 갈등 과정에 대한 그러한 자책과 또 앞으로 이런 이 도민들의 이 반대 의견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라는 것 때문에 예. 좀 마음이 무거웠고요. 제 주변에서는 우선 이 가족들이 특히 제 철없는 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부분을 추스리느라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폭행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있던 날 밤이었죠. 어느 후보님 딸이 아버지 SNS 계정으로 글을 하나 올린 게 화제가 됐어요. 반대하고 비방하십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아버지 몸만 건드리지 말아달라. 계란 던져도 된다. 하지만 때리지는 말아달라. 아빠가 호상당하셔야 된다. 이거 호상이란 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격정적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화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아마 딸이 저랑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혼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거죠, 학교 다니는 거. 네네. 예. 뒤늦게 그 소식을 단편적으로만 듣고 조금 놀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충동적으로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본인이 사과 글을 올리고요. 지금은 많이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거죠, 지금? 네네. 대학생. 우리도 다 누군가의 자식인데 그 마음이 왜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예. 그래도 표현은 정치인의 가족이 아니라고 모르겠지만 정치인의 가족으로서 운명적으로 짊어져야 되는 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딸에게는 미안하고요. 또 이 철없는 딸의 처신을 사전에 미리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마음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대학생이니까. 많이 울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탓이요 하는 마음 그리고 오죽했으면 상대방이 그렇겠는가. 거기서 출발을 해서 가야만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 하여튼 위로 잘 해주시고요. 위로 잘 해주시고. 네. 다만 그 폭행을 저지른 시민 그 사연도 좀 알고 싶어요. 일단 어떤 배후라든지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걸로 조사가 된 겁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로서는 잘 풀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역시 내 탓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명분이든 간에 그런 식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분명합니다. 다만 가해자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해 10월 23일에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중단을 요구하면서 13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근데 그때 원 지사님이 찾아와서 기운이 아직도 많이 있으시구나라고 말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시민이 격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그때가 이제 단식 농성을 한 40일 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40일 넘게 하는 중에 이제 그때는 한 13일 무렵이었는 모양이죠? 예, 13일째 이제 제가 천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얘기가 된 게 아니고 지금 10일이 훨씬 넘었는데 아이고 이게 건강이 상당히 이게 좀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겠는가 해서 갔는데 대화를 하다가 강하게 여러 가지 주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구나.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구나. 이런 표현이 중간에 잠깐 있었고 또 다른 얘기들을 쭉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옆에서 아무튼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처음부터
계속 이 동영상을 찍고 있던데 저는 그 부분만 부각시켜가지고 이제 단식하는 사람한테 기운이 있다고 이제 뭐 조롱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 어떤 의미로 하신 걸까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표현, 뭐 격려의 의미셨던 걸까요? 다행이다라는 거하고 굉장히 제가 뜻밖이었다라는 그 점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죠. 고기만 똑 따가지고 보니까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거고요. 제가 일부러 그 진짜 단식하는 분의 그 텐트에 건강이 걱정돼서 찾아간 입장에서 제가 무슨 조롱을 하고 그렇게 비아냥을 대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상황을 보시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좀 봐달라. 네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게 정 다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굶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또 이게 날 비웃는 거야? 뭐 이렇게 또 들렸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오해 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사과를 했었고 지금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앙금 때문에 토론회 자리에 찾아가서 계란 투척한 이 폭행도 역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럼 이런 갈등이 생겼는가? 그게 중요할 텐데 보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예요. 제주시에 제주국제공항이 있죠. 우리가 이용하는. 근데 그거 말고 서귀포 지역에다가 제2공항을 짓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그 시민은 적극 반대를 하는 분이었고 원 후보님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지금 그게 갈린 거죠? 이 제2공항의 그동안의 추진 과정은 사실은 길게는 수십 년의 역사가 있고요. 예.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제2공항은 원희룡 도지사가 갑자기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20년 이상 도민들의 요구 사항이었고요. 역대 도지사, 역대 국회의원들의 모두가 공약 사업으로 내걸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반대하는 시민도 물론 있지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도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시작된 거고요. 사업으로. 그리고 이것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입지가 어디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왜 사전에 지금 그 온평리 성산 지역에 주민 동의를 안 받았느냐. 결국 이게 핵심적인 쟁점인데요.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사실은 입지 자체는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격 발표, 소통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제주공항하고 서귀포시 지금 입지로 결정된 곳하고는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굳이 공항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쪽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거기는 환경훼손 문제가 심각하다. 신공항이 거기다 건설되면 인근의 오름이 훼손될 수 있다. 이 환경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이미 이게 수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던 거고요. 계속됐죠. 그런 각각의 방안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주지사의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제주도지사는 그게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단 한 줄도 저희가 개입한 게 없습니다. 한 줄도 개입한 게 없다. 지금 보면은 이 제2공항 역시 개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원지사의 4년을 논할 때도 늘 이 제주도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중국의 대규모 개발 자금이 이게 무분별하게 침투한 거는 이미 원지사 이전부터죠. 우금민 지사 때도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너무 열어줬어요. 막 들어와서 그때부터 난개발을 했죠.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후에 나는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년 돌아보면 과연 잘 됐는가? 정말로 난개발이 멈춰섰는가?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만은 정말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정확히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주도의 중국 자본과 난개발이 본격적인 신호탄은 2010년 특히 투자 영주권 제도였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대규모 자본을 끌어와서 제주의 중산 간의 대규모 사업을 촉발을 시켰던 것이 전임 도정인 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금민 제주도지사 시절 그리고 당시에 도의회 의장을 했던 현재의 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주도에 산불이 나듯이 진행이 됐고요.
제가 취임했던 2014년 7월에는 예. 그 산불을 끄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단언을 하건데 제가 취임한 이후에 중국 자본을 통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신규로 허가된 것은 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다. 그치, 들으면서 네.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녹색당의 고은영 후보가 제기한 부분이에요. 드림타워 허가 이거 네. 뭐 이미 허가가 나 있었어요. 전면 재검토 백지화할 것처럼 하더니 그냥 층을 낮추는 정도로 허가를 해주더라. 또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 이전을 허가해줬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던데요. 제가 당선된 이후에 예. 그 전임 지사님한테 예. 그 허가 여부를 차기 도정으로 넘겨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허. 이게 임기 10며칠인가를 남겨놓고 56총으로 전격적으로 허가를 해버립니다. 허가를 해버리고 그만둔 거군요. 우금민 지사가. 네네. 그 내막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미 허가를 다 해버린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허가된 이 내에서 그 내용을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우금민 지사 시절에 도의회 의장을 지냈던 사람이 문대림 후보다. 같이 호흡을 맞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의회 의장으로서 호흡을 맞췄고요. 예. 당시에 문대림 의장과 우금민 지사의 투자 유치 및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이견이나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뭐 우리가 다 문 후보 없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문 후보와 원 후보의 토론 자리를 좀 마련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예. 그거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분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누시는 걸로 그 부분은 두기로 하고, 여하튼 뭐 지금 시간상 일단 요 정도까지 이번 폭행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 문대림 후보하고는 접전 중입니다. 현직 지사로서의 프리미엄 감안한 이거는 상당히 불안한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가 뭐 무소속이든 야당이든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대구 경북 빼고는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 민심이라는 건 늘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는 도덕성과 그동안 제가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임할 것이고요. 도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도록 하고,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원 후보와 문 후보 간의 토론회, 저희가 전화 드리면 바로 나와주셔야 돼요. 저는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주도의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이죠.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예비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완자를 강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년을 뉴스쇼 들은 제 아는 지인이 네. 저한테 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듣고서 여태 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굉장히 큰일을 했구나. 6년 넘게 방송 헛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오늘 주제는 뭡니까? 우리 사회의 채용 비리는 정말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이 부정 채용을 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수서고속철. 네. 이 수서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부산까지 갈 수 있도록 맞아요. 하는 민영화된 회사에 있었죠. 예. 이 부정 채용 싣고 달린 수서고속철,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부정 채용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본 탈락한 응시자가 죽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면서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요. 이게 2016년 7월이었습니다. 예. 채용 면접 때 보통 이제 면접하면은 면접관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한테는 계속 회사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막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옆 사람한테 질문할 때는 질문이 굉장히 쉬웠던 거고요. 뭡니까? 옆 응시자가 계속 아버지가 코레일 기관사라는 걸 강조하는 얘기를 했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는 취업을 위해서 3년 동안 철도 유관기관에서 정말 진짜 근무할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부정채용으로 합격이 되고 자기는 떨어졌다는 거죠. 예.
금수저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에 정말 죽고 싶었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경찰 조사 결과 SR은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9차례 신입 경력직 공채를 했는데요. 예. 임직원 12명과 노조 간부까지 나서서 24명을 부정채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노조 간부는 부정채용자의 부모 11명한테 적어도 한 200만 원, 많게는 한 3,500만 원까지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기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기막히죠. 예. 수서 고속철 채용 비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행간은 앞으로 식당도 회사 골라가면서 차려야 한다입니다. 식당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흔히 식당 차린다고 하면은 목 좋은 데 찾잖아요. 당연하죠. 사람 많고. 예, 유동인구 많은 곳. 취업할 나이가 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주변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부정채용이 가능한 회사인지 아닌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부정채용이 드러난 걸 보면요. 예. 임원의 단골 식당 주인 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수서 고속철 임원이 다니는 단골 식당의 주인 딸. 예. SR 임원이 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서비스 많이 주지 않았을까요? 야. 그러면서 안면 트고 우리 딸 좀 어떻게 채용 지금 이제 입사 지원할 나이가 됐는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럴 때 그 임원이 뭐랬을까요? 얘기하십시오.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대신 평생 관계가? 그 식당 뭐 서비스 이용권, 무료 식사권 이런 거 준 겁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SR은요 본부장부터 노조까지 모두 한 통속이었습니다. 노조까지요? 말이 채용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뽑았어요. 임원이 조카 면접 시험에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면접에 아예 오지 않아도 합격시킨 사례도 있고요. 서류 전형 110등이 2등으로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합격되는 이런 일까지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지원자들은 다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10등이 2등이 아니라 110등이 2등으로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기막힙니다. 예, 너무 허술해도 너무 허술합니다.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예고된 부정이었다입니다. 다 예견된 일이었다고요? 네. SR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철도 민영화 무리하게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죠. 코레일과 경쟁체제 만들면 요금 싸질 것이다. 이렇게 홍보해서 만든 겁니다. 예. 실제로는 어땠느냐? 무늬만 민영화였어요. SR 지분 41%가 코레일 거고요. 주요 임원들은 다 코레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 무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감시가 소홀하잖아요. 그 틈을 타서 나랑 같이 직장 생활했던 코레일 출신들 그 자녀들 나와 관련돼 있는 친인척 자녀 신의 직장에 다 몰아넣으려고 다 이렇게 무리하게 이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허술한 틈을 타서 신의 직장에 다 실어줬군요. 네. 그러니까 면접위원 그 안에 보통 이제 외부 민간위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시하려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코레일 출신 6명, 면접위원이 6명이었는데 그중에 5명이 코레일 출신이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다 알아서 넣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민영화입니까? 할 말이 없네요.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SR은 손톱 및 때에 불과할 수 있다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SR이 부정채용이 이 정도였으면은 그럼 코레일은 어떨까? 코레일은 청렴한가요? 코레일 협력업체는요? 코레일 자회사는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철피아란 말이 있잖아요. 철도 마피아요. 철도대하고 철도고 출신들이 코레일 임원의 한 80% 차지하거든요. 자꾸 고인물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곳에서 이런 문제 터졌다 그러면 다른 곳은 괜찮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692님 어디 코레일 뿐이겠습니까? 윤정훈님 철피아, 관피아, 칼피아, 군피아, 원피아 정말 한국에서 피아 얘기는 언제쯤 없어질까요? 칼피아는 뭐예요? 칼피아? 네. 어떤 피아 더 아십니까? 입으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칼피아가 뭔가요? 제가 질문 드렸더니 제가 생각한 그게 맞군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때 그 칼피아들은 징계에서 벗어났다. 징계 안 받았다 해가지고 탄생한 말이 칼피아랍니다. 그 안에도 또 그런 게 있군요.
국회 피하 또 이런 말씀도 보내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많은 피하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따가 문자들 소개하죠. 일단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내일이면 딱 출범 100일을 맞는데 어제 최초의 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했던 안미연 검사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수사단 꾸리고 중립적으로 수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수사 외압을 넣고 있다. 이런 의혹을 또 한 번 제기한 겁니다.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권영철 기자가 어제 하루 종일 깊숙이 취재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 내용 팩트체크하고 가죠. 문재인 정부가요. 권력형 적폐에서 이제는 생활 적폐를 청산하겠다라면서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문제를 그 1호로 내세웠습니다. 사실 역외탈세 문제 하루 이틀 된 문제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뿌리 뽑기가 어려운 건지 이번에는 뽑힐지 이 이야기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재판정에서는요. 스키니진 갑질 사건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한진 일가의 갑질 파문 중에 한 가지가 이 스키니진 유니폼 갑질인데요. 이게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없다 얘기들이 엇갈립니다. 오늘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권영철의 Y뉴스로 오늘 2부 문을 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안미연 검사의 어제 기자회견이 지금 불러일으킨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예. 그리고 오후에는 강원랜드 검찰 수사단이 보도자료를 또 냈죠. 냈습니다. 그러니까 안미연 검사가 불을 지피니까 검찰 수사단이 기름을 부은 격으로 지금 외압 논란이 확 커져버렸죠. 안미연 검사의 어제 기자회견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전 강원랜드 수사할 때 외압이 있었다라고 자기가 폭로를 하면서 수사단이라는 게 꾸려졌는데 중립적으로 하자고 꾸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래라 저래라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고 특히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자기들이 그랬더니 수사단이 그랬더니 문무일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하고 다르다. 조사 없이도 충분히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 못한다라면서 방해를 했다라는 게 어제 요지였어요. 그 앞부분은 아니고요. 수사단과 관련돼서는 한 개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고 문 총장이 방금 말씀하신 지난해 12월에 권성동 의원을 2차 수사단입니다.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질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꼭 주장을 한 거죠. 일단 그 팩트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하나하나 좀 팩트 확인을 해보죠. 예, 그러니까 그 일단은 이제 외압이라고 한 부분은 문 총장은 수사 지휘 라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팩트는 아닌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안미연 검사나 수사단 측에서는 수사단과 우리한테 지금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분리해서 봐야 됩니까? 2차 수사단에서도 그 얘기 하던데요. 그 얘기는 다음에 나중에 설명하고 2차 수사단은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죠.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소환한다 안 한다 할 때는 왜 소환하냐 따져보고 물어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신분입니다. 문무일 총장이. 그러니까 외압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걸 가지고선 그래도 우리한테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 계속 주장을 그러니까 해요. 탄절하라니까요. 양부남 검사장이 이끌고 있는 강원랜드 검찰 수사단은 수사 지휘권을 준 것이고 2차 수사단 지난해에 지금 안미연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춘천지검에서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니까 질책했다는 부분은 분리를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분리해서 보면은 이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 이거 아닙니까? 정당한 집행을 방해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잖아요. 양부남 이 검사가 이끄는 그쪽 말고 수사단 말고 작년에 그러니까 이영주 검사장 시절에 이제 했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은 총장이 질책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죠. 그럼 왜 질책을 했느냐? 검찰 내부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더니 춘천지검에서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 총장이 그럼 춘천지검장에게 추궁할 거리가 생겼나 보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문 총장이 그러면 권 의원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건데요 하니까 지난번 1차 수사 때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서 이번에는 소환 조사라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는 게 답이었다는 겁니다. 춘천지검장의 그 당시 답변이 그랬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소환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문 총장이 다시 확인을 하면서 추궁거리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사건도 아니고 국회의원 사건인데 일반인 사건도 추궁거리 없이는 부르지 않는다. 어떻게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추궁할 거리도 없이 부른다는 거냐.
지금 소환해서 면피가 될지 모르지만은 소환된 뒤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할 텐데 그건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문 총장 얘기입니까? 검찰 내부에 확인한 문 총장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검의 핵심 관계자는 문 총장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지휘했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피고발인이었다. 그런데 서면 조사서도 안 보냈다. 나중에 수사가 끝나고 나서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추궁할 거리 뭔가 증거가 있어야 뭐 부를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미연 검사의 어제 그 질문에 대한 문 총장의 답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른다고 하니까 내가 말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당한 지위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문 총장 측의 입장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영주 검사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안미연 검사는 본인이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전언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얘기입니다. 얘기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어떻습니까? 안미연 검사의 두 번째 의혹은 대검 반부패부가 이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압수수색이 검찰 고위 간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8년 3월 15일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 반부패부는 반발했지만은 반부패부장,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 연구관의 업무수첩,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바로 진행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포렌직을 해야 되는데 당시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포렌직을 위해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당일 목요일 날 하지 않고 토요일 날 3월 17일 이틀 뒤에 당사자의 서약서를 받아서 포렌직을 했다.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고 검찰 수사단이 밝혀놓은 겁니다. 안미연 검사가 주장한 두 가지 의혹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검찰 수사단은 그러니까, 문물 총장이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거기다가 또 덧붙였잖아요. 따로 보도자료를 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안미연 검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새로운 외압을 또 제기한 것이죠. 의혹을 제기한 거죠. 안미연 검사가 오전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오후에 수사단이 제기한 거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문무일 총장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강원랜드 수사단장으로 임명하면서 수사 기한을 두지 않고 수사 도중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사단도 확인하기를 4월 30일까지는 일체의 관여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을 한 거죠. 5월 1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죠. 안미연 검사가 이제 문 총장이 외압 행사했다고 한 데 대해서 이렇게 5월 1일부터라고 4월 30일까지는 문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준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은 대검과 수사단 측 설명을 종합해 보면 수사단은 지난달 4월 하순쯤에 권성동 의원 소환을 앞두고 대검에 수사가 끝났는데 이 내용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수사심의위의 회부는 검찰총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진행 내용은 보고하지 않으면서 수사심의위 회부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총장이 그러면은 내 수사 내용을 보내봐라. 요게 이제 15페이지짜리를 보내오니까 그걸로는 법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상세하게 보고해봐라. 라고 상세하게 보고받아 보니까 그것도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총장이 너가 이렇게 할 거면은 수사지휘권을 내가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대검 관계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사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간섭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 총장이 그동안에 수사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수사에 간섭을 하거나 또 수사지휘권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너가 이렇게 할 거면은 수사지휘권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개입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검찰총장 측은 하고 있는 거고 대검에서는 확인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이제 반대쪽 이야기를 자꾸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안미연 검사도 그렇고 또 이 수사를 지휘한 양부남 단장 측에서는 아니 우리한테 독립하겠다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수사지휘권을 행사합니까? 이걸 또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한 가지 사례를 보죠.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거는 양쪽 얘기 다 들어보면 맞는 거고요. 강원랜드 수사단의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권성동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할 때는 공개적으로 소환했죠. 피고발인 신분이 같은데. 그래서 검사 출신 국회 법사위원장이라서 그 지위를 염두에 두고 봐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이때 문무일 총장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소환한다는 사실만 그냥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했다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5월 1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문 총장은 수사 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전문 자문단 심의를 거쳐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반대. 이 부분 조사해 보셨어요? 반대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좀 더 검토해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고 수사단은 양분함 수사단장이 5월 10일 총장의 요청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니까 총장이 자문단 없이 그럼 영장 청구해라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의혹은 해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지금 자꾸 이런 의문들이 뭐 청취자도 좀 보내주시고 어제도 뭐 하루 종일 여론의 흐름 보셨겠지만 이게 안미연 검사나 양분함 단장 쪽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문무일 총장과 권성동 의원이 예전부터 가깝지 않았느냐. 같이 근무도 하고 뭐 가까운 사이였다는 게 여기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거 지금 깔고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과는 그 서울지검 특수위부에서 같이 근무를 한 인연이 있고요. 있죠. 가깝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잘 안다고 시인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봐줄 정도면은 지금 본인이 2차 수사도 문무일 총장이 지시했죠. 특별수사단도 문무일 총장이 지시해서 꾸려진 거 아닙니까? 수사지휘권까지 자기도 난감한 입장에 있으니까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그런데 결정 과정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문 총장이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데 수사단이 검찰총장이 요청한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총장에게 이건 수사심의위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수사단이 꾸려질 때를 보면 안미연 검사가 이 문제를 폭로하고 뭐 PD수첩 같은 데서 크게 다루고 수사단이 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꾸려진 건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밀려서 한 건데 그러니까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을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고 준 거죠. 그 의혹을 안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수사를 해왔으면 결론까지 자기들이 내고 보고하면 되는 건데 수사심의위 요청을 받아서 하자라고 수사단이 먼저 요청한 거잖아요. 이거는 총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야 이거 영장 청구 안 되니까 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검 참모들은 수사심의위 회부 자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수사단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걸 왜 우리가 관여하느라고 했는데 총장이 그건 그렇지가 않다. 너무 박하게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라고 받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하여튼 양분함 단장하고는 통화해 보셨어요? 취재해 보셨어요? 양분함 단장은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수사단의 이제 그 나머지 관계자들은 기자들이 통화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쪽 입장은 뭐예요? 자기들이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안미연 검사가 수사 과정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냈을 따름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보도자료를 내면서 문제는 이 과정을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걸 요 부분은 전문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고 권성동은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만 공개하면 되는데 논란을 빚은 과정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건 뭐냐? 그리고 문무일 총장의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요 부분은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문무일 총장이 양분함 수사팀을 꾸려줄 때까지는 자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한 거고요. 알겠어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청취자 질문 들어오는 거. 그러면 문무일 총장과 권성동 의원이 친분이 아주 가까운 친분이 있기 때문에 봐준 거라는 의혹에 대해서 권 기자가 취재한 결론은 뭡니까? 문 총장이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핵심은 이걸 봐야 됩니다. 양분함 수사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금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낸 거거든요. 반부패부장을 기소하겠다는 것은 검찰총장을 기소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금요일 날 전문 자문단이 그 반부패부장 기소를 결정하면은 문무일 총장은 사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으로 가고 있는 사안인데 굉장히 큰 사안이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자면은 민주화된 거잖아요. 나쁘게 보자면은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조직이 지금 앞뒤도 안 맞고 평검사로 나와서 총장 수사하라 그러고 수사단은 총장을 기소하겠다 그러고 이건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의 지도력, 리더십이나 상당히 타격이 온 건 틀림이 없는데 과정은 사실은 사실대로 보자.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기는 쉽지만은 그동안 해왔던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건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오늘의 주제가
문무일 총장을 왜 겨냥했냐는데 이 부분은 뭐 시간이 되면 내일이나 모레나 다시 다루고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사안이 아니어서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양부남 단장 전화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전화를 일체 아무도 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권현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생활적폐 청산이다.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이죠. 지난 1년 동안 권력형 적폐를 청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활적폐에 힘을 싣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요. 그 생활적폐들 중에 해외 재산 도피, 역외탈세부터 뿌리 뽑겠다. 이런 말도 했지요. 아니 생활적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1호 청산 대상이 이 부분이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그렇게도 질기게 안 뽑히던 이 가진 자들의 해외 도피, 역외탈세 문제가 과연 이번에는 뽑힐까?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연결합니다. 지난해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면서 이 재산 도피와 해외 역외탈세 특별법을 요구해온 분이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생활적폐라고 하면 뭐 채용비리, 갑질비리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왜 1호를 역외탈세, 해외 재산 도피 이쪽으로 잡았을까요? 이게 방향이 맞습니까? 예, 아마 지금 생활적폐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그동안의 권력형 부정축제 재산까지도 아마 한수하시라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형 적폐 플러스 생활형 적폐가 다 융합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방향은 잘 잡은 거네요. 네네. 예, 은닉재산과 역외탈세 문제 이걸 적폐 중에 적폐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청장님 예상하세요? 이 규모를 가늠하기는 사실 힘들죠. 역외탈세 규모도 국세청에서 추산한 걸 보면 한 1년에 한 1조 정도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1년에 1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자진 신고해가지고 그쳐준 것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역외탈세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탈세 부분도 있고 아니면 권력형 부정축제자들이 해외에서 만들어진 돈들 그런 돈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적발되는 것만 1조면은 이거는 적발 안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규모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게 조직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은 주로 해외로 돈을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보내가지고 거기서 투자했던 돈이 이제 투자 실패다라고 하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돈이 사라지는 이런 형태로 보통 해외로 많이 빼돌리고요. 실제로 가보면은 뭐 유령회사거나 뭐 펀드 형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척하면서 뭐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보내놓고 투자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세금 낼 거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묻어두는 거군요. 이제 묻어뒀는데 거기서는 멀쩡하게 살아서 이제 그 해외에서 검은머리 외국인 돈이 되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방법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뭐 또 다른 방법들은 주로 이제 자원 외교라 그래서 해외 뭐 강산이나 뭐 이런 석유 개발이나 이런 데 투자한다고 하고 거기서 돈이 사라지죠. 거기서도 투자 실패. 역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돈들은 어느 곳으로 빠져나갔다고 저희들이 의심되는 곳이 많은 거죠. 그 나라 안에서도 이 세금 체계는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 외국인이 투자한 그 돈이 어떻게 그렇게 사라지는 걸 그 나라에선 감시를 안 합니까? 대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돈은 조세 피난처라고 해서 세금을 주로 받는 나라가 아닌 곳을 이용을 하죠. 이제 조세 피난처에서는 세금이 이제 보통 제로이거나 또 15% 이하인 그것을 조세 피난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조세 피난처에서는 뭐 조세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이고 서로 이제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니 근데 안 청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듣다 보면 그 수법은 국세청도 다 아는 수법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국세청이 아는 수법이고 그런데 다만 해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그 정보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조사팀이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 접근하는 과정에서 보통 권력형 부정부패와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권력자가 있어서 그걸 막는단 말씀이세요, 수사를?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은 이제 기업가가 되고 거기에 권력자 한 사람이 끼는 형태예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권력자라 하면 여기서 권력자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 뭐 국회의원, 장관, 어떤 사람들? 국회의원 정도 가지고는 힘들겠죠. 아마 최고 권력자들이 이루어진 정황. 저희들이 지금 그 최순실 박근혜 재산 추적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재산 추적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 기업들하고 다 같이 연관된 경우도 있고 또 금융 상품이나 금융기법, 금융기관 이런 쪽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찾아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최고 권력자라고 하면 근데 이게 나라에 몇 명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다 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 수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수하들이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죠. 그것도 가끔씩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이 이득을 챙기는 거군요. 최고 권력자를 또 팔아서 챙기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문건이 뉴스타파에서 왜 조세회 피처에 유령 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단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죠. 예, 거기도 권력자의 자제들도 있었고, 그 또 재벌 기업의 그 관련인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죠. 그렇죠. 2015년 10월 달에서 2016년 3월 달까지 그 여기에 있는 그 미신고 금융계좌를 한번 신고를 하면 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 초유의 그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5년 9월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역외탈세 뿌리 뽑겠다 하면서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미신고한 해외 소득, 재산 이거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대폭 면제해 주겠으니까 자진 신고들 하셔라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초법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해외에 돈이 빠져나갈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지 그 세금도 매길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만 내면은 모든 것을 간용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금만 내고 처벌들 다 면제해 줬었던 건데 그걸 다시 소급 적용해서 처벌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한시적인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왜 그렇게 했는지 시기도 2015, 16년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K미르 사태라든지 그 삼성하고 관계가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 시기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같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자진 신고를 하면은 다 면제해 주겠다가 아니라 세금은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돈을 들여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풀어줬다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는 아닌가요? 아니죠. 세금을 내는 부분은 최소한이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형성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심하면 그 부분 전부 다 몰치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세금만 내고 그게 아마 2조 5천억 정도가 이제 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식이라면은 다 몰수를 싹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누군가가 그 돈을 국내로 들여오긴 들여와야 되고 뾰족한 다른 방법은 없고 하니까 세금 조금 내고 몰수 안 당하고 그 재산들 국내로 들여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 의심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최순실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냐 의심하시는 거군요. 아직까지 뭐 그 연결고리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상황을 봤을 때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특별법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해외에 빠져나가 있는 돈들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 시효 문제가 첫째 문제가 됩니다. 시효는 보통 우리가 형사처벌 시효가 한 10년이고
국세 부가제척 기간도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장해봐야 15년인데 그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한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5년만 해외에 묵혀놓으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몰수를 할 수. 지금 현행법으로는 지금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효를 늘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게 되면 제일 직격탄 맞을 곳은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는 그 재벌 대기업, 지금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한진도 상속 재산들을 그 해외에다 놔두고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재벌들 같은 경우도 해외에 재벌 총수들이 1년에 몇 달씩 나가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돈들이 자기 월급에서 쓰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조달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이 생활적폐 1호로 청와대가 발표한 역외탈세 문제, 해외 재산 은닉 문제 제대로 좀 이번 기회에는 뿌리 뽑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세요. 안원구 전 청장이었습니다.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2008년 5월 12일인가요? 그 뉴스쇼가 시작된 날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10년 된 거 축하드리고요. 10년 동안 자리를 보존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제가 축하의 의미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이거 되게 중요하고 웃으면서 지금 목소리 가려졌는데 다시 말할게요. 재산 조용히 해주세요.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이거 엄청 강조해서 제가 쓴 건데요. 이 책을 저에 대한 지지 문자를 열렬히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저자가 2주 내지 3주에 걸쳐서 친필 사인을 제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내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게 10주년 축하 인사하고 이게 이렇게 엮입니까? 그러면서 책 홍보를 그렇게. 야, 완전 잘 돼야 됩니다 이 책. 아니 저 아까 옆에서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계시길래 오늘 우리 저기 라디오 재판정 할 거 그거 공부하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축하합니다 써놨어요. 아, 근데 공부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하실 얘기를 쭉쭉쭉 써놓은 거죠. 김성 변호사님 뭐 홍보할 거 없으세요? 전 없어요. 저는 뭐 한쪽에서 많이 하면 저라도 안 해야죠. 네. 전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뉴스쇼 10년, 재판정 2년, 백성문 11개월. 재판정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아무리 바빠도 요 질문은 잠깐 하고 가야겠어요. 지금 지방선거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제일 논란의 중심에 선 게 경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지사. 남경필 후보가 차마 옮기기도 힘든 욕설을 뱉어낸 이재명 후보를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욕설 파일 내가 유세장에서 틀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좀 법적 공방에 오가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거냐라는 청취자 문자가 어제 사실은 많이 들어왔거든요. 답을 좀 주시죠. 사실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걸 뭐 틀진 않은 상황이니까요. 남경필 후보가 틀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유세차에서 틀었다. 그럼 이거는 공직선거법 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그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뭐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나 혹은 뭐 배우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거 욕설을 틀면 당연히 후보자를 비방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확실한 건데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두고 있어요.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면 괜찮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게 이거는 경기도민이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공의 거죠. 이익을 위한 그러니까 거다. 이런 욕설을 하는 후보를 정확하게 이 욕설하는 걸 들어서 사실 이 공직 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고 뭐 그렇게 해서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2014년에는 이게 유포 금지가 났었다면서요? 네, 그때 났었죠. 근데 이제 유포 금지가 그때 났었던 거하고 그때 이제 이
유튜브에 이걸 공개했던 뭐 그 셋째 형이었나요? 예, 예. 네, 형님. 셋째 형하고 그다음에 언론사가 이제 보도를 하지 못하게 가처분이 나온 거고 예. 그 가처분의 대상에 남경필 후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처분에 완벽하게 반하는 건 아닌데 예, 이때도 이거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번에도 틀면 그렇죠.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예. 문제는 일단 틀면 예. 틀어 놓으면 일단 전파가 되잖아요. 어쨌든 전파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틀 것 같아요. 강행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생길지언정 일단 틀 것 같다. 그러니까 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게 나중에 뭐 후보자 비방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또 한 번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노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법적으로. 이 상황에서 깨알 홍보 하나 하면서 하겠습니다. 또 무슨 홍보예요? 제가 그 경인방송 OBS에서 선택 007이라는 방송을 해요. 진행을 하는 건데. TV에서. 지상파 방송입니다. 근데 그 방송이 바로 이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관련된 경기도 쪽 관련된 부분들을 모셔서 그 선거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건데요. 바로 내일 제가 녹화를 하는데 남경필 지사를 모십니다. 그래서 내일 이걸 안 그래도 물어보고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에 너네들의 솔직한 저의가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걸 내일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물어볼 거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유, 노 변호사님 오늘 작정하고 홍보하러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백 변호사님 의견으로 오늘은 대표 의견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공공의 이익이냐 사생활 아니냐. 침해냐 분명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2014년에 전례를 들었을 때는 사생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좀 높다. 하지만 남경필 후보는 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틀 것 같아요. 틀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타격이 될 거니까. 제가 봐도 틀죠. 당연히. 틀는 게 유리하죠. 그렇게 보세요. 훨씬 유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건 아니고요. 오늘 재판정 주제는 사실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주제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자, 오늘의 주제. 진에어에서 스키니진을 승무원들에게 입으라고 강요했다. 이것은 강요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바로 이 주제입니다. 네, 백 변호사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에어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진그룹 계열사죠. 진에어는 조현민 전무가 거기에 임원으로 있어서 또 이게 뭐 법 위반이 아니냐, 외국인이니까 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진에어의 진. 그래서 그 진에어를 타게 되면 그 안에 승무원들이 스키니진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스키니진이 아니고 스트레이트 진이라 조금 다른데 청바지 입고 있는 거예요. 청바지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니폼 보면은 스튜어디스를 딱 떠올릴 때 이 바지하고는 잘 딱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에어는 저가 항공으로 좀 젊고 발랄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그런 쪽으로 정해서 스키니진 뭐 아니면 뭐 청바지를 입게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들이 많이 생기고 불만이 많이 나와서 이것도 조현민 전무가 밀어붙인 것이니 갑질이고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해당한다. 네,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노 변호사님. 아니 언뜻 생각하면은 오늘 노 변호사님도 청바지 입고 오셨죠. 네네. 저도 스키니진 즐겨 입거든요. 백 변호사님도 그러시죠. 스키니는 저는 좀 스키니는 아니고요. 저는 좀 빼주세요. 스키니는 좀 그래요. 스키니는 민망해서. 좀 자제해 주시고요. 청바지는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편해서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스튜어디스들도 편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어떤 불만들이 나온 거예요? 이 스튜어디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몸에 편한 바지를 입는 게 아니고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10시간 넘게 비행을 합니다. 승무원들이 방광염, 질염, 소화불량, 땀띠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특히 객실 내에서는 기압차가 심해서 신체를 압박한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키니진을 입고 쓰러진 직원도 있었는데 당시 의료진이 이 스키니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쓰러진 경우도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 저처럼 그 지상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 기압차가 높은 고도가 높은 항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아마도 몸에 더 쫙 끼는 데다가 혈액순환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편하다, 불만을 회사에다가 얘기했는데도 10년 동안 얘기했대요. 묵살 당했기 때문에 강요죄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입장을 보내주십시오. 진에어의 스키니진 유니폼 강요는 갑질이고
강요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변호사가 이쪽이세요?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쪽이시고요. 백성 변호사님은 이거는 괜찮다. 사실 너무 많이 지금 대한항공,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회사의 정책이고요.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꽉 끼는 것만 무조건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소 과장되게 알려진 것이다. 이건 절대 강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강요죄가 될 수 없다 생각하시면 백변호사, 백변 남자 변호사 백마당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아주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백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얘기부터 좀 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 변호사님이. 이걸 입어가지고 방광염, 질염 땀띠 이런 걸로 고생을 하는데도 계속 입어라 하는 거는 회사가 갑질하는 거고 강요죄 아닙니까? 그리고 진에어가 스키니진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진이라고 해서 개인에 따라서 약간은 헐렁한 걸 입어도 용인을 합니다. 청바지가 두 종류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다.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를 탔다. 그럼 승무원들 유니폼 입죠. 나 이 유니폼 싫어. 나는 이 유니폼 말고 그냥 내 평상복 입고 싶어. 그럼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 그러니까 그 회사 일단 이렇게 그만둬야죠. 유니폼이라는 거를 정해놓은 그런 직종은 그 회사의 스스로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에어 같은 경우 앞에 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진이에요? 그 진을 그 진으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그렇게 맞추려고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좀 젊고 발랄하고 좀 그런 가벼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사의 정책으로 청바지를 입자라고 한 겁니다. 그게 강요죄가 되면 우리나라 아마 프로야구 선수도 평상복 입고 야구해야 될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모든 게 다 잘못된 걸로 보이지만 좀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이런 정도까지 이걸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싫으면은 어차피 여긴 사기업인데 사기업의 그 정책이 싫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고 이러면 그 직원이 그만둬야 될 문제지 이걸 죄라고 할 수는 없다. 노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이해심도 참 많으시고 진에어 수뇌부랑 친하신가 봐요. 오죽했으면. 왜 그러세요? 전혀 몰라요. 오죽했으면 진에어 사람들이 청바지 유니폼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걸 제보를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10년 동안 너무 불편하다. 우리 힘들다. 이게 그냥 몸이 단순히 불편하다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항공법 2조 5항에 의하면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위험한 순간에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안전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의무가 있죠. 그런 경우 보통 바다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비상 착수할 때 승무원이 물에 빠지면 구명조끼를 착용해도 물을 흡수한 청바지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비상 탈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까지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몸의 문제를 떠나서 비행에도 방해가 된다. 그래서 2012년도에 어떤 항공사 노조가 인권위에다가 이 엄격한 복장 규제하는 거 좀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013년 2월에 인권위에서 그러지 말아라. 본인의 바지도 입을 수 있고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권고까지 했는데 결국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유니폼을 입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유니폼 당연히 그 회사에 추구하는 바도 있으니까 입을 수 있죠. 단정하면 좋죠. 또 이미지를 또 제고하면 좋죠. 다만 그 유니폼이라고 하는 걸 입어서 그 입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거나 그게 너무 과도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유니폼 입지 말랍니까? 왜 자꾸 얘기의 초점을 그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근데 스트레이트도 있긴 있다는 거죠. 좀 헐렁한. 그러니까 그 스트레이트를 입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회사 내에서 방침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이트가 어느 정도 스트레이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니까 그때부터 피팅하는 걸 멈췄다 그러는데 아마 그것도 역시 쫙 달라붙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하긴 청바지라는 것이 그냥 다른 바지보다는 좀 기본적으로 좀 달라붙는 게 있긴 있죠. 백 변호사님. 사실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엄청 좋긴 해요. 아까 보시면 인권위에서 엄격한 복장 규제에 대해서 진정을 넣어서 이제 바지도 입을 수 있게 했다. 지금 바지 입게 하고 있잖아요. 진에어 지금 입는 게 바지입니다. 청 치마가 아니고 청 바지예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에서도 바지 입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면 사실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를 딱 들어보면 마치 진에어의 모든 승무원이 막 다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톡방 몇 명인지 들어가 보셨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안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도 있겠죠. 어느 직역이나 이런 유니폼을 입게 하는 곳에는 불만이 나옵니다. 뭘 입혀도 불만은 나온다.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만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 유니폼을 결정한 사람은 강요죄로 처벌해야 돼. 이건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회사의 정책이 좀 잘못됐으니까 아 그래 유니폼을 입더라도 뭐 지금 너무 꽉 끼는 스키니진보다는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편안한 청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하자. 이 정도까지는 제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나는 꽉 끼는 스키니진 싫으니까 나는 내일부터 치마 입을래는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곳에서. 노 변호사님. 진에어가 왜 더 문제가 되냐면요. 규정이 너무 세세한데 사내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BMI라고 아시죠?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체중 관리를 하라 이런 조항이 들어있고요. 이 조항을 두고 몸매 관리를 강요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급자들이 미용실에 보면 염색 판 같은 게 있어요. 그 색깔하고 맞춰가지고 이상하면은 그 머리 하지 말아라. 바꾸라고. 머리 색깔까지. 그리고 30cm 자를 들고 다니고 머리 색상 길이 손톱 길이를 다 검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청바지까지 얘기까지 나왔기 모든 때문에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감시하고 강요한다는 거죠. 백 변호사님이 한 말씀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도 이걸 뭐 외모 뭐 이런 걸 뭐 중시하고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항공사 승무원들에게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뽑을 때도 보시면 외모는 충분히 큰 기준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뭐 승무원을 뽑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마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보죠. 어느 정도 그에 대한 회사 내부의 제한을 두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일반 직장하고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엄하다라고 해도 이해할 정도 수준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보시는 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기 몸무게는 몇 킬로로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권 침해겠지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직종이 아니라 이곳에서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알겠습니다.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 정도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여기는 항공사다. 네, 그렇죠. 자,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재용님. 너무 마녀 사냥식으로 지금 이 한진 사태를 보다 보니까 이 청바지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김정호님은 아니죠. 노변이죠. 승무원 건강도 그렇고 승무원이 응급 상황에서 아까 그 물에 청바지. 빠졌는데 청바지 입으면 그건 완전히 진짜 이건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분은 또 그런 말씀. 전승욱님 이미지보다 노동자 인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요죄 해당한다. 반면에 이회경님 유니폼이란 건 원래 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추리닝 입고 하자는 주장 외에는 다 이게 죄가 되는 거 아니냐. 백변. 박용준님 손변. 손변 내일이에요, 박영준님. 뜬금없이 왜 이러십니까? 이런 문자들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 번씩 더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아까 한 분이 그러셨어요. 이런 식이면 그럼 추리닝 외에는 다 각자 불편한 이유들은 있는 거 아니냐? 적당한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 뭐 와이셔츠 입으면 전부 다 안 됩니까? 다 추리닝만 입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근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관리자인 그분은 그 스키니진을 입고 하늘 높이 올라가지 않고 10시간 내내 남을 서빙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앉을 시간도 없는 근로자를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입어라. 야, 청바지 편하다는데 왜 안 입냐? 이렇게 나온다면 10년 동안 그 직원들은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 쓸데없는 불만들을 토로했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 얘기가 하나도 안 먹혔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샵 1212 50원 단문 100원 장문 유료 문자로 노변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하다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백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노 변호사님 얘기는 아니다. 지금 뭐 마치 모든 진에어 직원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뭐 청바지를 입으면 나중에 뭐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무슨 뭐 물에 젖어가지고 뭐 구조가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잘못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강요죄로 처벌해야 되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게 마치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돼 쪽으로 지금 자꾸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유니폼이라는 것은 이런 승무원 그다음에 각종 운동 경기 뭐 어느 곳에서나 유니폼으로 정해진 곳은 그 안에서 정해진 대로 입습니다. 누군가 다소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회사의 정책이나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처벌을 한다 강요죄로 그럼 아마 앞으로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직업 관련해서는 불만이 터져나오면 모든 총수가 다 처벌을 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 노조가 투쟁할 수 있고 이걸로 문제 제기할 수는 있지만 죄로서 이렇게 가긴 어렵다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백변 뭐 너무한다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아까도 너무한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안 되고 구별은 할 수 있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집계가 끝났나요? 이렇게 나왔군요. 이렇게. 자.
자, 오늘 진에어의 승무원에 대한 스키니진 유니폼 지시는 강요죄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72대 28, 28% 대 72%로 이것은 회사 측이 너무한 거다. 강요죄로 보인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제가. 그치, 그래요? 꼭 지면 그런 얘기한다. 아니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분노 수준이죠. 근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노하시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좀 냉정한 시선도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관리자 마인드. 고맙습니다. 오늘 재판정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노 변호사님한테 굉장히 아부하는 문자를 또 많이 계속 보내세요. 오고 있고 많이 보내드릴게요. 9797님은 제가 땅땅땅 내는 소리가 효과음입니까? 직접 치는 겁니까? 물어오셨는데 아이고 직접 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요. 때릴 때마다. 이게 이렇게 세게 쳐도 방송이 작게 나가가지고 제가 어찌나 세게 치는지 치고 나면 팔이 아플 정도로 친다는 거 답변이 되셨을 거예요. 두 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여름 같은 비가 내리거나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에는요, 모레까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다 그러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